위대한 생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철학 수입국이자 문화 수입국이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철학과 서성이 모두 서양으로부터 흘러들어왔던 말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서양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모범하는 수준에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신학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신금을 울린 모든 종교 즉 모든 씨앗들은 동양에서 나왔으며 나는 이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기행 중에서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칼잔 차키스가 1920년 이태리와 이집트, 예루살렘 등을 여행하며 쓴 지중해 기행을 보면 동양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구절이 나온다.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동양에서 탄생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서아시아, 불교는 인도,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이처럼 우리 동양인은 훨씬 크고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위대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교과서로 세뇌당한 뇌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끌려다니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서양의 훌륭한 철학을 배우고 생각을 통해서 그 철학을 뛰어넘어야 한다. 뛰어넘는 것은 우리만의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것이면 내가 어떻게 살래 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옛날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부와는 앞서 가자고 외쳤다. 그런데 이제는 외칠 필요가 없다. 노력하는 거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영화의 시대는 미다지라고 이름 붙일 줄 아는 영화의 한국인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한 가슴에 인을 가진 한국인이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넘치는 창의력을 가진 한국인이 앞서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고 보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립하는 두 세계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통합하는 한국인의 디지로그 파워가 미래를 이끌어갈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책을 열심히 읽는다면 어느 날 저절로 선진국의 지림할 대한민국을 만날 것이다. 글로벌 이겨 나를 쓰내기 시켰던 철학을 벗어던지고 생각의 날개를 달아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위대한 상상력을 만들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10분마다 주식 시세를 찾아보는 핸드폰 따위는 던져버리고 지금이 기회다. 생각으로 과학위에 군림할 수 있다. AI는 서양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지배하는 정신은 동양에서 만들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한다. 믿고 읽어라.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 위대한 생각은 책 몇 권 읽는다고 후닥닥 나타나는 게 아니다. 위대한 생각은 느리지만 크고 확실하게 나타난다. 유럽이 동양을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책 읽는 사람이 동양보다도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기회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도서관을 짓고 싶은 이유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함이다. 그냥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후대에 올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들어주자. 그 생각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적응해보자는 거죠. 겪지 않아도 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은 고통이라고도 한다. 맞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이란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괴로워하는 것,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이런 고통들은 책을 읽으면 절대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일주일에 3번만 도서관에 가서 30분씩만 앉아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5분만 시간을 내서 긍정 화관을 따라서 외쳐라. 이렇게만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싹 사라진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비하하는 고통 역시 독서로 치유된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키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진정한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라고 했다. 책을 읽으면 진정한 부가 내 속에 쌓이니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진다. 내 안에 진짜 부가 쌓여있는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저녁들지 않는다. 늘 자신감이 충만하다. 자신을 어디에 들여다놔도 맨손으로 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고개를 떨지 않는다. 항상 정면을 보고 당당히 걷는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면 계속 책을 읽으면 된다.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에 행복하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걱정이 시작이 된다. 매일 성장하는 사람은 결과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고통을 너무 겪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이 선선한 속에 살고 있다. 걱정과 불안의 고통은 없다. 지금 당장 해봐라. 고통을 몰아내고 자리에서 열정을 심어라.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이 경험하기.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목표 달성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조급합니다. 유튜브로 보면 모두가 금방 몇십에 몇백억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하고 1년 안에 한 달에 큰 돈을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강연이 우죽순이 열리고 있다. 나를 제한 모든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것과 같다. 자극을 받으니 나도 열심히 한다. 엄청 열심히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조급증에 빠져있다. 기다리지 못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아이는 30분 이상 달리기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다. 보통 심박수가 1분에 120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니 30분은 뛰어야 그러면서 하이를 경험할 수 있다. 쾌감을 경험하면 피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 조급한 우리는 힘든 과정을 승리하고 그러면서 하이만을 원한다. 문제는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조급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조급함. 나의 기한데 조급한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있었다. 조금만 더 읽으면 3,000권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욕심에 모든 책을 후루룩 읽어야 했다. 책 내용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았다. 독서는 결국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한다.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속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두르지 않아야 빨리 이른다. 식당에 오지 않는다 하고 그 약 처방식의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 그 마케팅을 하는 동안에 손님이 북적거리겠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전보다 손님이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홍보 마케팅도 내 식당에까지 속도에 맞게 해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 바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서둘러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눈이 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때가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들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유롭게 당신의 속도대로 살아라.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인 것이다. 아예 작정하고 책을 천천히 읽어보라.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는 친구는 어느 순간에 지쳐서 책과 멀어져 있을 것이다. 때로는 역진이 답이다. 최진석 교수님은 노자와 장자의 기대에 읽었다. 대가리를 처박도록 정해진 방향을 향해 앞으로만 달리던 타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뒤로 돌았다. 전진의 반대말은 후퇴가 아니고 역진이다. 내가 처음 돈을 거저줄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더 잘 벌어질 것이라는 신비함을 느꼈다. 우리는 꽃밭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꽃밭을 상상한 후에 꽃을 심으러 간다. 100억 건물주, 500억 1조 기업이라는 꽃밭을 계획해 놓고 앞으로 전진하며 꽃을 하나씩 심으러 간다. 역진하며 꽃을 심어보자. 역진하는 말은 황무지를 등지고 내가 음식점에서 장사를 할 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아직도 100만 원을 못 넘었네. 언제 500만 원을 넘기지? 하는 생각이 쉽게 지친다. 그렇게 하면 역진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바라볼 황무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 송이를 심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아니,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역진은 낮게 나는 새다. 이상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 꽃밭은 이상이다. 현실은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국화 한 송이를 심는 것이다. 아래로 시선을 돌려서 현실을 보라. 100억 매출은 이상이다. 지금 당장은 100원, 1000원을 버는 데 집중하라. 진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다.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말에 그릇이나 씻으라 라고 대답한 조주 선서의 말처럼 해답은 낮은 세상에 있다. 진리 성공 기회는 이쪽 세상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아래쪽 세상은 다르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태양을 잡을 수는 없지만 흙은 움켜질 수 있다. 낮은 곳에 집중하라. 흙을 파고 꽃을 한 송이씩 심다가 보면은 태양은 늘 찾아온다. 진리 성공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진리와 성공과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남자 당연히 좋은 남편이야. 소크라테스 좋은 남편, 한편 남자. 소크라테스 나도 어떤 당신 아내를 살려고 옷을 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어. 그렇다면 나도 당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겠네요. 뭐라고? 이 늙은 미쳤나? 좋은 남편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대신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던 남자는 결국 소크라테스에게 욕을 하고 떠나가지만 도중에 계속 생각을 했을 것이다. 좋은 남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에 적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은 네,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성장시켰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을 했다. 책도 쓰지 않았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이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대 인류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았다. 마침내 큰 기회가 왔다. 인류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인류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 이미 오래 사는 것보다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친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독배를 들었고 인류는 2500년 가까이 너 자신을 알라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등과 같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발전해왔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사실이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상황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소크라테스는 죽음마저 공포나 지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뱃속에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신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 책도 질문이 있어야 답을 알려준다. 지금 고민이 있다면 그걸 머릿속에 넣어둔 채 책을 읽어라. 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반드시 답을 찾으려 한다. 때문에 질문을 가슴에 품고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질문과 연결되는 답을 찾아낸다. 우리 모두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져라. 소크라테스처럼. 그랬네요. 소크라테스처럼. 인생책은 없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인생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그럴 때 난 대답한다. 인생책은 없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인생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다. 나의 인생책은 계속 변해왔다. 20대에는 이시형 박사님 배짱으로 삽시다가 내 인생의 책이었고 30대는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저르바, 40대는 제진서 교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까르조프의 형제. 만약에 내가 다른 책에 대한 독서 경험 없이 까르마조프 시인의 형제를 읽었다면 지금 느끼는 이 쾌감, 이 깨달음을 절대 얻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책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 모든 지혜를 알려주는 단 한 권의 인생책은 없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나도 변한다. 제발 인생책을 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인생책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찾아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므로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인생책이다. 책 한 권이 모든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내가 읽은 책 한 권이 내 몸의 세포가 되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다. 이 책 세포가 추가될 때마다 나는 자라나는 것이다. 당신의 서재에 책이 쌓이고 당신의 몸속에 책 세포가 쌓여서 당신은 결국 거인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말은 내 안에 잠든 책 세포를 깨워라 라는 말과 같다. 내 안에 다시 강조하지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책을 읽으면 저절로 조급함이 사라진다. 그리고 인생책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니 믿어라. 책의 힘을 믿고 꾸준히 읽기만 하면 된다. 사람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맞는 책이 있다. 책을 읽을수록 우주는 커진다. 커진 만큼 큰 책을 읽을 수 있다. 작은 우주로 큰 우주를 닮을 수 없다. 모두가 위대하다고 하는 책이 재미가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하고 포기하지 말고 서재에 꽂아두라. 독서를 통해 당신의 우주가 커지면 서재에 꽂힌 그 우주의 책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그 책을 당신의 우주에 담으면 된다. 당신이 손에 쥐는 모든 책이 인생책이다. 책은 홀로 있지 않는다. 상호 보완적이다. 우주처럼. 참 한마디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아는 얘기의 함정. 지금부터 내가 SNS에서 읽은 늑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한다.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야,
사람에게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그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거 내가 아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뒷이야기를 잘 안 넣는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아는 이야기일까? 우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아는 이야기가 아니다. 들은 적이 있는 혹은 읽은 적이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 하고 있는 고민의 시각과 변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결코 같은 이야기로 다가올 수는 없다. 사실 인생의 진리는 매우 단순하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바로 진리이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안다는 책을 어느 정도 읽다가 보면은 자만의식이 온다. 나도 한창 책 좀 읽었다고 자만하던 시기가 있었다. 한마디로 분노, 질투, 탐욕, 두려움, 거짓말, 불안, 자존심을 담당하고 있어.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그럼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 내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겠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늑대를 죽여야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이 들었다. 두 마리의 늑대는 늘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둘 다 죽일 수는 없다. 불안, 분노, 탐욕, 고통이 없는 삶을 부르는 하이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마리의 늑대에게 책이라는 먹이를 던져주는 것이다. 그러면 두 마리의 늑대가 모두 책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늑대는 고통을 진취적인 고통으로 바꿔낼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의 늑대는 더더욱 자라날 것이다. 아는 이야기가 자꾸 들린다면 흘려버리지 말고 신호라고 생각하자. 그 아는 이야기는 붙잡고 비틀어보고 깨물어보고 뒤집어보고 진리는 아는 얘기에 있다. 다시 한번 아는 얘기를 보고 실행하자. 아는 얘기를 보고 실행하자.